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오늘은 14차시 수업이고요. 14차시 수업. 자, 오늘 할 내용은 생명체의 구성물질의 형성인데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생명체는 어떤 구성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거를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세 가지나 되는데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이 단위체의 조합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DNA 모형을 관찰하여 핵산의 구조적 특징과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다인데요. 요 세 가지를 오늘 다 하진 않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요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이 내용,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고 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오늘 할 거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는 15차시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우리 예전에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물질의 비율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핵심적인 물질을 뽑아라 라고 하면 이렇게 네 가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렇게 네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탄소는 C, 수소는 H, 산소 O, 질소 N. 그래서 요 네 가지와 관련돼서 우리 강조했던 물질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건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의 70%. 이거 외에도 단백질, 지질, 핵산 등 다양한 물질을 이루어 생명체를 구성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강조했던 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니라 단백질, 지질, 얘는 우리 지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탄수화물이 있었죠. 근데 이 중에서 이런 물질들을 구성하는 것들 보면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건 물입니다. 역시 물. 그리고 단백질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질이 세 번째로 많고요. 우리 지방입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요게 좀 많은 친구도 있고 요게 좀 적은 친구도 있고, 그리고 색산은 1.5%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기타 물질들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명체의 구성 물질 중 물과 무기염류라고 불리우는 물질을 좀 살펴볼 건데요. 무기염류는 탄수화물은 아닌 나머지 물질들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우리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던 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거 말고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먹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 중에서 물 제외한 나머지 것들 다 무기염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중에 지금 아직은 좀 그런 일 없을 거지만, 이제 나이가 좀 들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영양제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챙겨 먹을 건데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을 챙겨 먹을 때 그것들이 대부분 다 무기염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입니다. 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엔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60 몇 %,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물인데요. 세포의 대부분을 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에서 굉장히 많고요. 자, 물의 주요한 특성은 비열이 크다입니다. 비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비열이 무려 1이나 됩니다. C라고 쓰는데요. 비열이 무려 1입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는 우리 보통 크기가 1이야 라고 하면 1 정도면 매우 작은 값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비열 세계에서 1은 어마어마하게 큰 값입니다. 비열에서의 1.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금속들,
금속 같은 물질들의 비열을 좀 살펴보면 금속의 비열들은 대체적으로 0.0000007 뭐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엄청나게 작죠. 그에 비해서 물은 1입니다. 1. 이 1이라는 값은 금속의 비열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열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비열이 크기 때문에 이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체온 유지. 이게 참 애매하죠. 비열이 뭔지 설명하는 게 좋은데, 자,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1g의 물질을 1도씨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 무슨 얘기냐?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우리 물 끓이잖아요. 라면 먹으려고 물을 끓이려면 물을 이렇게 얹혀. 그러면 그 녀석을 가열을 하면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물이 끓을 건데, 그때 비열이 크면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우리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느냐? 우리 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36.5도C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표준 체온이고요. 우리 요즘에 37.5도를 굉장히 문제시 삼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기초 체온, 이 기초 체온이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7.2도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상인 겁니다. 정상. 자, 우리는 이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에너지를 얻거나 잃어버려요. 무슨 얘기냐? 요즘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즉 외부로부터 우리 몸에 열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열을 받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가야 돼요. 자, 근데 비열이 크기 때문에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막대해집니다. 그러면 장점이 있죠. 에너지가 조금 들어왔을 때 그 에너지에 의한 온도 변화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인데요. 우리 물이 증발하려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극적인 활동이 있죠. 바로 땀 흘리는 거죠. 땀. 더우면 땀 흘립니다. 그러면 이 땀이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날아가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물질의 용해성이 커서 용해성, 녹는 특성입니다. 다른 물질을 녹이는 특성이 굉장히 커서요. 생명체에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을 주요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기염류인데요. 무기염류. 물에 녹아있거나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존재하는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양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관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염소, 칼륨 뭐 이런 거, 칼륨 2번 들어갔네요.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칼슘 같아 보이죠? 우리 뼈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요.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작습니다. 무기염류는 우리 몸에 진짜 조금만 있어도 돼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몸에 없으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생명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직결됩니다. 우리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인의 식습관 정도의 나트륨 섭취는 상관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한식 위주로 먹는다라고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마그네슘 뭐 이런 거 우리 가끔 가다가 피곤하고 그럴 때 눈밑 떨림 현상 이런 거 나타나는 게 얘가 부족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다양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관여하는 물질들, 이런 물질들을 무기염류라고 부릅니다. 무기염류의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은 매우 적지만 생명활동과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생명체의 구성 물질 중 탄수화물, 핵산, 단백질, 지질은 크고 복잡한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되어 있고, 탄소화물 또 나왔죠? 탄소화합물.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기도 하고요. 이런 물질들을 통해서 구성하기도 하고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도당, 설탕, 녹말, 글리코젠 이런 물질들이 우리는 탄수화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핵산인데요. 핵산. 우리 뒤에서 하기로 해놓고 왜 여기에서 이야기 꺼내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구성 물질로서 역할을 알아보자라는 거지. 자세하게 핵산이 어떤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겠다라는 얘기라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핵산이 뭔지만 보면 되는데요. 우리 유전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었죠? 유전. 뭐 우리 유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용어들 들어봤을 건데요. 유전자라든가 DNA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가 아니라 RNA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이 유전 정보를 후대에게 물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 우리 몸이 어떻게 형성될 건지, 뭐 눈은 어떻게 생겼고 키는 얼마나 클 거고 머리 색깔은 어떻게 되고 뭐 털이 어느 정도로 나고 뭐 손의 모양이라든가 얼굴의 생김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유전 정보인데요. 이 유전 정보는 핵산을 통해서 저장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원 중에 하나이고 늦게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왜? 그 이유는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효소라고 하는 것,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이 효소가 매우 중요한데요. 소화효소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을 건데요. 이 효소가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꾸준히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육, 항체 등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요즘에 그 RNA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우리 면역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었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바이러스에 강하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에 취약해진다. 뭐 이런 표현을 들어봤을 건데요. 이 면역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항체입니다. 항체. 면역의 핵심. 그러다 보니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저항하기 위해서 면역력이 필요하고 면역력이 필요하다 하면 항체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항체들이 많이 필요하다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들이 있죠. 바로 고기. 우리가 고기를 좋아하는 이유죠.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뭐 그럼요.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물론 단백질에 우리는 식물을 통해서도 충분한 양을 구할 수 있다. 혹은 코끼리도 식물만 먹고 그만큼 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수적인 물질들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는 고기가 훨씬 좋습니다. 섭취율이라든가 아니면 포함하고 있는 그 단백질의 양 자체가 고기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고기를 권하는 겁니다. 이거를 먹어야 된다라고 광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식물만 가지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코끼리만큼 먹진 않잖아요. 뭐 하루에 그 식물만 가지고 이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얻어내려면 최소한 하루에 4시간 이상은 먹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먹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식물을. 그런데 우리 그렇게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 점심시간 1시간인데 그 중에서 우리 실제로 먹는 데 투자하는 시간은 한 10분 남짓 이렇게 투자하니까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질인데요. 지질 에너지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에너지원이냐? 우리 탄수화물은 진짜 금방 써버려요. 탄수화물은 굉장히 빨리 써버리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꾸준히 조금씩 계속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먹고 장시간
에너지 공급 없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비축해야 됩니다. 다른 얘기로 저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지지를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보기에는 좀 흉하지만 자 그래서 단백질과 함께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요. 뭐 중성지방 여기 나왔죠? 뭐 인지질, 스테로이드 등 다양한 물질로 활용되는데요. 지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지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질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미용상의 문제로 이 지질에 대한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지만 이게 많은 거 훌륭한 겁니다. 그 인류 역사에서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절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현대에서 음식을 구할 수 없어서 먹을 걸 구할 수 없어서 실제로 굶는 한 2, 3일 정도 아무것도 못 먹고 굶는다? 이런 상황은 우리 상상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물론 돈이 없어가지고 못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종종 발생하지만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 지는 불과 100년도 안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 농업에 기반한 사회에서 농사를 져서 수확을 하고 그 수확한 물질들이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최소한의 식생활로 연명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못 먹을 확률이 올라가요. 못 먹을 확률. 자 그러면 에너지원이 공급받지 못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생명 활동을 줄이든가 아니면 죽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 그럴 순 없잖아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비축해줘야 되고 그 비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거 지질. 지방으로 잘 비축하면 비축할수록 에너지원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 즉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존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진화 방향은 에너지원을 잘 저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한 겁니다. 우리는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비축하지 못한다? 그러면 음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 생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질을 비축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상태로 진화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것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인류 진화의 핵심적인 키니까요.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자, 이런 지질까지 좀 살펴보므로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서는 우리 앞서서 봤던 물질 중에 몇 가지 있습니다. 앞서서 봤던 물질 중에 몇 가지만. 뭐 예를 들어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이번 시간에 다뤘던 물질 중에 하나가 핵산이 있었죠. 유전 물질. 그리고 뭐 탄수화물이라든가 지질,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주로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